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하는데 이 제목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으시다면 용기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 제목 중에 혹시 제일 관심이 가는 단어가 눈에 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오, 가정, 대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다 어려운 단어들이잖아요. 행복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대화도 그런데 법은 더 어려운 것 같았어요. 대화법이라는 이 법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법, 대화는 혼자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대화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나중에 느낀 건 이 대화는 나랑도 하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위에 세 장 사진을 보시면 어떠세요? 이 세 장 사진, 첫 번째 사진 어떤 건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누가 튀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약간 자기가 뭐 뿌렸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하얀 옷에 이렇게 김치 국물이 튀는 것 같은 이런 기분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대화라는 거는 되게 즐겁고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하얀색이라는 나의 색채에 전혀 다른 색이 입혀지는 그런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한다는 건. 그래서 기분이 가히 좋지 않은 대화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막 즐거운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런 뭔가 얼룩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가 갖고 있는 흰색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혹시 뭐 같으세요? 속삭임. 아들과 아버지. 뭘 것 같으세요? 네네네. 오, 일방적인 대화.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저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 준비했던 거 이상의 대답들이 정말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딱 뭐냐면 요즘 애들로 말하면 브로맨스. 들어보셨어요? 이 영화예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영화예요. 그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는 불편한 주제 중에 하나. 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즐겁게 하려고 시작은 하지만 이렇게 서로 너무 달라요. 불편한 게 계속 튀어 올라와요. 대화의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혹시 장면은 사진은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여자 표정 어떤 것 같아요? 화났다. 또? 네? 좀 이상한 표정. 표정이 좀 애매하죠. 그쵸? 속상한 것 같은, 그쵸? 이걸 제가 아침에 사실은 저희 신랑한테 물어봤더니 경멸하는 눈빛인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경멸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찰리 채플린이에요. 이 남자가. 네, 찰리 채플린이고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영화 시티 라이트라는 영화예요. 잠깐만 소개하면 이 여자는 눈먼 소녀였어요. 네. 근데 찰리 채플린이 이 여자 꽃을 눈먼 소녀였을 때 꽃을 팔았을 때 이 여자를 사랑해서 꽃을 사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이 찰리 채플린은 거지고 방랑자인데 어떻게 하다 술 취하면은 막 이렇게 돈을 뿌리는 부자를 만나서 그 돈을 받아서 이 여자한테 돈을 건네줘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나한테 돈 준 남자가 누굴까를 찾아 기다려요. 근데 찰리 채플린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한테 이제 우연히는 아니겠죠. 어떤 보고 싶은 마음에 가서 꽃을 다시 사는데 이 여자가
다른 건 몰랐는데 손의 촉감, 그때 돈을 줬던 그 남자의 손 촉감을 기억하는데 그 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군요 하면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인데 선택한다 이런 여지를 선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여지를 남기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 여자의 표정이 내가 기대했던 남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한테 부잣집일 줄 알았어요. 일단 큰 돈을 주고 이렇게 나를 눈뜨게 해줄 줄 알았는데 실상 보니 이 사람 거지네, 방랑자네 해서 이 여자의 눈빛이 고맙거나 반갑거나 감사하거나 하지 않아요. 요상해요. 이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상하고 좀 화도 나고 경멸이고 실망이고 이런 어떤 사실은 제가 왜 새 사진을 이런 거를 먼저 넣었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실망하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다른 것들의 색채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게 사실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요런 것 요거를 제가 저희 아침에 다시 신랑한테 얘기했을 때 신랑이 그랬어요. 빨래를 잘해주고 아들하고 아까 잘 지내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이런 아침에 이런 아내의 눈빛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왔는데 그래서 이 그림은 이따가도 제가 다시 또 올라와서 또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 대화법 생각하면서 책 속에서 인용문을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맨 첫 번째는 이제 이거예요.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사람의 사랑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랑의 말 한마디는 흔히 화학요법이나 전기요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수단이 된다. 다 아시죠? 네. 사랑의 말 한마디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 불행한 사태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말 한마디 어떻게 건네세요? 집에서?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사랑의 말 한마디? 안 해요? X? 어떻게 하세요? 종이 맨 뒤에 있는데. 종이 맨 뒤에 있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하시죠? 사랑의 말 하시죠? 그쵸? 네, 하나 해주세요. 사랑의 말. 네. 근데 하나 이렇게 뭐 뽐내주시면 안 돼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자분들? 그래도 끄덕끄덕. 그럼 또 여자분들은 혹시 또 뭐라고 사랑의 말을 해주시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잃으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시작하셔도 되는데. 귀찮아. 이게 사랑의 말 한마디가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못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드는 법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인용문들을 또 써 내려가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제가 또 하나 볼게요. 이 말을 기억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는 거. 이거를 알고 밑으로 내려가면 버지니아 사티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가족 치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만질 때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이런 질문 서로에게 해보셨어요? 그래도 서로 이런 질문을 뭐 던져보셨다는 거죠? 여기서 당신을 만질 때라는 이 만진다는 이 단어 딱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뭐 올라오시는 거 있으세요? 네, 그쵸. 이게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한마디 하려면요, 일단 몸이 좀 따뜻해져야 돼요. 몸이 좀 녹아져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몸이 좀 데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말 한마디를 할 때 바로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몸이 데워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만진다는 게 서로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 만진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막 소름 끼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뒤에 인용문으로 저희가 왜 그런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사티어는 말하냐면 우리는 손길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배우지 못한대요. 여기서 핵심은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길을 느끼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제가 진한 글씨로 했는데, 접촉의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졌을 때 그 사람의 손길에 대한 내 느낌,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나누세요?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질문은 되게 어색할 거다. 왜냐면 이런 질문을 서로 안 할 거예요. 당신 나 만지면 어때? 내가 만지면 어때?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밤에 이제 뭐 하시죠? 낮에도 하시고. 그쵸? 네. 맞죠? 사람 많은 곳은 싫어요. 안 돼요? 맞아요. 사람 많은 곳은 눈치 보이게. 그치, 이건 사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꺼낸 거는 어쩌면 요런 거, 대화라는 건 요런 어떤 불편함을 조금은 안고 시작한다는 거. 저희가 행복이라는 게 그냥 동그라미 안에 행복만 꽉 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행복이라는 한 큰 덩어리를 지탱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꾸만 건드려지는 것들, 그게 저희한테 어쩜 이렇게 필요하다기보다 그냥 그게 저절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행복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우린 주로 자주 느낄 수 있거든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만지고 이런 어떤 손길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거, 이런 거. 근데 우리가 만질 때 싫은 이유는 왜 싫어요? 사람 많고 눈치 보여서요. 좋은데, 사실은 좋은데. 사람 많은 곳이나 그런 데는 눈치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게 싫은 거예요. 속으로 좋지만. 아니, 많은 곳은 자체가 싫어요. 아니면 그쵸. 그리고 우리가 사람 이렇게 만질 때 누가 만지면 좋지만 누가 만지면 싫잖아요. 그 왜 싫어요? 그냥 손길만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만지는 것 자체나 말 듣는 것도 싫어요. 그쵸. 이게 이 기분 느낀다는 건 그 사실 좋은 걸 갖다 들이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죠.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도 싫어지고 미워질 때가 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맞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면 제가 참 뭘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40분 정도 하고 나머지 40분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한 답변을 하려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그럼 어떤 손길이 왜 싫을까? 그 사람이 왜 싫을까? 혹시 왜 싫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본 적 있으세요? 생각? 왜 그 사람이 싫은지? 누가요? 퍼서 주셨던 거군요. 네, 와. 그래서 이제는 뭐 좋으시죠? 네. 네, 맞네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대화법 하는 거, 아까 타자하고 대화하는 거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나와의 대화도 돼야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이방인 신 괴물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이방인하고 이 신은 이제 신격화된 신, 우상 같은 숭배하는 그런 신이고요. 괴물이에요. 이 단어 세 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시잖아요. 다 세 개 다. 그쵸? 근데 이 세 개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세 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정 안에 우리는 이방인 신괴물이 다 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저희가 뜻하지 않게 싸우고
그 다음에 갈등도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 이방인 신괴물이 사실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친 사실 해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 상담학적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냥 정신분석은 굉장히 사람을 정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 안에 이방인 신괴물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나쁘지. 넌 괴물이잖아.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네가 여태까지 나쁜 짓을 했던 걸 다 한번 생각해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신분석만 본다면요. 그러면 정말 정죄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배운 대로. 근데 목회상담학적인 정신분석은 좀 달라요. 그건 저희가 여기서 설교 말씀 듣고 배운 거랑 되게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 괴물을 이렇게까지 살게 해주셨네. 이렇게까지 가족을 이루게 해주셨네. 자식을 낳게 해주셨네. 이렇게 해주시는 거. 사실 그래서 목회상담학적 정신분석은 정확한 진단을 정신분석이 한다면 치유는 이 신학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 신학이라기보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신앙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신괴물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되게 안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걸로 또다시 나를 수치와 죄책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되게 안전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써있지만 거부감과 두려움, 이질성,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내 안에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배제해 놓은 게 우린 이미 안에 있어요. 꼴 보기 싫은 내 모습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써 있지만 투사해요. 타인에게. 네, 누구한테 특히 투사하냐면 이거 좀 웃기지만 투사할 만한 사람한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난무하냐면요. 가정에서 난무해요. 저희 투사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꼴 보기 싫은 내 모습을 잘 여기다 숨겨놓고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나를 자꾸 해놓은 다음에 이 꼴 보기 싫었던 거는 남편, 네, 아내 혹은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자식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은 자식한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는 또 그걸 먹고 여러 가지를 보이죠. 행동으로도 보이고 말로도 보이고 아프기도 하고 신체화도 보이고 여러 가지를 보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보이는 증상들의 모든 시작은 내 안에서 내가 버렸던 내 모습이에요. 그거 다들 혹시 있으시고 아시죠? 어쩌면 아실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전 진짜 제가 못나서 여기 앉아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얼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하시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이질적인 것들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사실은 정신분석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또 넘어가면, 그래서 이 타자는 멀리 있지 않아요? 네, 진짜 가까이에 있어요. 이 에도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에도란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의미 있는 대상이나 내가 사랑을 줬던 대상이 상실됐을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에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까 앞에 있었던 내가 버렸던 나,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버리고 싶었던 내 모습과의 인사가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가 그것도 애도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애도를 할 수 있고 애도를 할 수 없고 못했다 이런 어떤 큰 차이가 뭐냐면 일단 어떤 그런 모습을 이방인 같은 괴물 같은 모습을 딱 봤을 때 슬프잖아요. 좀 화났다가도 금방 짠해지고 뭔가 슬프잖아요. 그럼 애도를 하신 거죠. 하시고 계시거나. 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소화하고 보내줄 때 눈물이 흘러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그 찰리 채플린의 그지 같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방랑자애 같은 내 모습, 진짜 그런 구겨진 내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내가 너 그랬었는데 옛사람 말씀하시듯이 근데 지금은 이렇지? 라고 하면서 하면 정말 토닥여주고 걔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애도하잖아요. 근데 애도를 못하면 이제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모습 딱 보면 아까 막 제가 3가지 그림 막 보였잖아요. 막
남자끼리 좋아해. 막 국물, 막 김치국물 튀겨. 막 여기 경멸에 찬 눈빛을 누가 나한테 보내. 이랬을 때 저희가 슬프지 않죠. 화나잖아요. 분노하죠. 저희가 그래서 애도 나의 그 어떤 화난다는 분노라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숨겨놓은 나의 이 모습을 내가 아직 되게 좀 미워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얘를 되게 미워하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미워하지 못해서 저희는 이걸 누군가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죠. 네, 그 사람이 이상해, 그 사람이 나빠,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시적인 경로로 찬 적대적인 공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안 좋아하시죠? 원시적이란 단어도 안 좋아하실 거고 경로도 안 좋아하실 거고 적대적인 감정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저 이거 신랑한테 아침에 물어봤더니 이거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가져온 게 이게 이 원시적인 경로로 찬 적대적인 공격성의 그 심리적 환상 안에서는 어떤 환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데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 나는 너를 파괴했어.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제가 이거 이따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너는 나의 파괴를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동안 나는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항상 너를 파괴하고 있었어. 이런 어떤 심리적인 환상이 안에서 돌고 있어요. 원시적인 이런 경로로 찬 적대적인 공격성. 근데 이거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자기 안에 이런 거 있다는 거? 그쵸? 그럴 것 같죠? 그쵸? 근데 이걸 사실은 어떻게 좀 바꿔서 많이 읽어주시냐면요. 저희 교수님도 어떻게 그러셨냐면 이런 거 있어요. 안녕, 엄마. 난 엄마를 파괴했어. 근데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해. 근데 난 엄마가 나의 파괴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엄마 나한테 이제 너무 가치 있는 존재고 신뢰 있는 대상이 됐어.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동안 내 무의식적 환상 안에선 항상 엄마를 파괴하고 있었어. 이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게 없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이거 없을 수 없다. 이게 저희 안에 있답니다. 네, 있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좀 어렸을 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애기들이 젖 물다가 젖 깨물고 엄마 막 싸대기 막 날리고 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애기니까 괜찮잖아요. 애기가 뭐 싸대기 날려봤자 괜찮잖아요. 발로 차고 그래도. 이런 파괴성과 공격성이 있어요. 근데 어릴 때 그게 사실 다 있는데 그걸 얼만큼 그게 표출되고 얼만큼 포용됐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신분석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모습을 그때 못했으면 언젠간 인간이라면 할 거거든? 그때 살아남길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살아남는 엄마 되려고 심리학 공부도 하고 신앙도 갖고 예를 들면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는 건강하고, 여기서 제가 그랬죠. 엄마 내가 조금 파괴한 것 같은데 살아남았네? 안 죽었네? 엄마 되게 건강하구나. 나 이제 엄마 믿을 수 있어. 하면은 이제 착하게 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더 전쟁이 시작돼요. 네. 그럼 엄마 내가 좀 더 세게 나가볼게? 이러면서 이제 더 전쟁을 막 해나가고 엄마를 파괴하고 아빠를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가정을 풍비박산 내려고 별일을 다 하죠. 근데 이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가정한테는 적대가 있어요. 적대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네.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가 교회고 저도 신앙이 있으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해한 한에선 그래요. 적대는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대는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가족일수록 적대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막 이렇게 숨어서 다른 증상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심리적 환상이라서 머리로만 이렇게 머리에서 도는 건데 이거 만약에 말로 자식이 이렇게 하면은 어떨 것 같아? 제가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나 사실은 나 아빠 좋아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 아빠를 여러 번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차라리 심리적 환상으로 돌리고 있는 게 더 낫겠죠? 더 낫겠죠? 조금 충격 먹을까요? 저희 충격 먹겠죠? 이렇게 막 자식이 얘기하면? 그쵸. 근데 이런 말에
살아남아야 되니 이게 얼마나 극한 직업이에요. 이게 엄마, 어머니, 아버지라는 게, 그쵸? 부모님이라는 게, 그쵸? 그리고 좋죠. 자녀는 또 그걸 막 이렇게 이용하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용하게 놔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괴성이라는 걸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이제 살아남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파괴성을 마주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게 바로 정서적으로 유기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저희가 유기불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너무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엄마랑 아이가 떨어져서 막 이런 유기불안 버려질까봐.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건 정서적으로 유기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애써요. 어렸을 때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지금 아기 키우고 다 이제 커버려서 이제 까먹고 자녀들이 어떤지를 보고 있지만 사실 내가 어렸을 때도 이거 유기당하지 않으려고. 근데 어떤 유기냐면 정서적으로 사실 유기당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굉장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서적으로 유기당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파괴성을 수용받은 경험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만약에 마주하신다, 적대성을 마주하신다, 또 내 안에 있는 적대성을 마주하신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저희는 그리고 무기가 있잖아요. 저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적대성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라고 안 하고, 그쵸? 그래서 이 애도라는 것에서 이 경노의 찬 공격성, 근데 애도가 되어가면서 이 경노는 슬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우울감이 되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사실 우울을 되게 병으로 취급하고 지금은 약물 치료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되게 많은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우울적 자리로 넘어간 게 얼마나 성숙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슬픔, 애도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감정이거든요. 슬프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저 인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저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애쓰고 그랬는데 저 사람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보는 그 슬픔, 우울함의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할 수 있고 성숙한 자리로 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 원시적인 경로와 조금 비슷한 원시적인 자기애도 있어요. 하인즈 코앗이라는 사람은 자기 분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 특히 제가 요거 읽어줬을 때 저희 신랑은 요거 남자들 주특기지 이랬거든요. 과대자기. 이거 뭔지 의미 딱 오시죠? 과대자기. 남자분이 그래도 계셔가지고 과대자기랑 관련이 다 없으실까요? 과대자기 아시죠? 아리송한 표정이네요. 과대자기? 과대자기. 과대자기.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허세죠. 예, 허세죠, 허세. 과대자기, 가오 잡는 거, 가오 잡고, 과대자기라는 거는 진짜 전능감에 쩔어서 나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통솔할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대자기가 막 활성화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막 경노하는, 분노하는 적대감이 있다면 이런 과대자기의 활성화도 이제 어떤 원시적인 어떤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성숙으로 가기 위한 시작이죠. 그래서 이 과대자기가 활성화됐을 때 저희 좀 꼴 보기 싫어하죠. 자녀들도 과대자기 올라올 때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자녀들이 막 슈퍼맨이고 막 자기가 막 슈퍼우먼이고 막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과대자기의 활성화. 그래서 경노랑 이런 자기애가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원시적인 경노로 찬 적대적인 공격성 표현하는 거랑 그 원초적 자기애 때문에 과대자기 막 보여주는 거랑 뭐가 더 나으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아실 거예요. 거기 제가 진한 글씨를 해놨는데 자신의 결함과 고통을 덜고 싶어하는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과대자기라는 건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면 과대자기가 대단하냐면 자기 결함과 고통을 알아요. 자기의 결핍을 알아요. 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할 힘도 안 나와요.
되게 조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결함과 고통을 덜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과대자기가 활성화됐을 때 저희가 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전능감 올라가게 받아주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맨 밑에 보면 그게 바로 이상과 가치가 되고 목표와 포부가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자존감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나쁜 거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걸 버리고 좋은 걸 획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가 좋은 걸로 변해가요. 변형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변화해야 돼, 바꿔야 돼, 너가 그러면 안 돼, 이럴 압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그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변형돼서 그게 나중에 좋은 걸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되는 거지 완전히 바꿔치우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막 뭐라 써놨는데 일단은 그거는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까 호종님이랑 할 때는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연결이 안 돼요. 여기다 막 써놨는데 저만 이게 제게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여기다 뭘 써놨냐면 그냥 놔두기를 써놨어요. 자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부모로서. 그러면 저는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놔두세요. 그 친구랑 1대1 관계하면서 진한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되게 잘 쓰는 방법이 3쿠션 치잖아요. 이렇게 1대1 안 되면 한 명 끌어들여서 이 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3쿠션도 치지 말고 1대1로 관계도 안 되면 하지 말라고 그냥 떠돌이 제3자로 남아있으라고 그냥 놔두고 보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거든요. 네. 어떤 내가 1대1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관계가 내가 어려울 때 나는 그냥 바라보는 자로 관조하는 자로 남아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넘어가 보면 요거 한나 아렌트 책인데 요게 사랑의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책에서 뽑은 인용문이에요. 이게 제가 사실은 되게 분위기가 좀 너무 진지해가지고 네. 저 원래 되게 장난을 많이 치고 헛소리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제 스스로가 되게 이질적이네요. 제가 네. 너무 이질적이에요. 대화를 되게 엄숙하게 하시나 봐요. 그죠? 대화를 안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번에 한번 성교육을 강의하고 왔었어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네, 그때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때 이순이어가지고 김종영 형제님이 이순장님이셔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성 강의하러 갔을 때 이제 되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다 여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이 임신하셨는데 아기까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엔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 이야기를 여자들끼리 하는데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재미가, 그러니까 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없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성교육을 하러 제가 이제 갔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 성 얘기하는데 이거 맞아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성 얘기를 많이 하시죠? 되게 따뜻하다. 되게 따뜻하네요. 온갖 사는 얘기. 애들 얘기. 이런 얘기는 안 하시죠? 내가 만졌을 때 기분이 어때? 이런 거. 그거 안 하시죠? 안 하시는. 오늘 해보세요. 아닌가? 근데 그 전에 데워주셔야 돼요. 여자는 데워야 돼요. 네. 그런 게 있죠. 데워주는 게 뭐냐고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르세요? 그렇게 쉬운 거인 줄 알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요쯤에서 한번 질문을 뭐 받아보거나 해도 될까요? 마지막 인용문 하기 전에
제가 혹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는 저희가 모르는 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거는 맞다라고 저희가 봐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인식이 중요하고 그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하냐면 그게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사실 덜 일으켜요. 근데 아예 모르고 있을 때 그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막 팡팡팡 터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씩 그걸 느끼고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어차피 뭔가 일이 터지는 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뒤에 내가 하는 어떤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죠. 모르고 그걸 겪을 땐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겠지만 알았는데 그런 일이 터졌을 땐 슬퍼할 수 있겠죠. 아까처럼 애도하듯이.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문제가 팡팡팡 터진다는 건 내 안에서 나 이거 이제는 이거 정도는 해결하면서 갈 수 있어 라던가 상황적으로 되게 안정되고 편안해졌을 때 사실은 일이 팡팡팡 터진다라고 저희가 보고는 이렇게 이론가들은 봐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재앙으로서의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더 자유함을 얻기 위한 걸로서의 증상, 현상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줘야겠다, 애도해야 되겠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어서 다 내가 터뜨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요? 예를 들면 그런 고민은 너무 자체로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너무 들고요. 네, 그 고민은 너무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놀라지 않을까라는 것 자체도 사실 애정에 포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눈치를 본다는 건 대상을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저희는 눈치 보는 걸 또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좀 소극적으로 보고 내성적으로 보고 별로 안 좋게 보긴 하지만, 눈치를 본다는 건 그 대상을 안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표현력이 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쌍따봉을 막 날리신데 안 보이시죠? 지금 두 분이 되게 행복한 가정을 저기서 만들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감히 그렇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저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을 가지면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뭔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파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 그 대상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건, 반항할 수 있는 건 엄마를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버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자기의 공격성이나 파괴성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버려질 건데 어떻게 그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으면 드러내는 거잖아요. 마음껏 드러내셔도 될 것 같아요. 스모님이 다 받아주실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해 주신 건 또 그런 어떤 위치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평적인 관계냐, 사실 수직적인 관계냐는 너무 좀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같은 공격성이라도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공격성과 파괴성은 어떻게 보면 밑에서 위를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이 공격성과 파괴성을 안아주면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위에서는 밑으로 갈 때 굳이 공격이라고 안 하고 해도 공격으로 느낀다는 게 이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부모는 이미 수직관계에 있어서 위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이쪽에서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이렇게 쉽지는 않게 들리는 거죠. 오해하기 너무 좋은 거죠. 권위가 이미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자나 지도자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수평적인 마음에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수직 관계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분은
모시고 계신 거죠. 아, 이거 어른이 얘기하는 거니까 더 상처받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전달이 계속해서 된다면 그래도 이분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워낙 수직 관계에 되게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못 스며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위에 사람이 다 안고 가야 돼서 사실은 여기가 되게 어렵고 병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신뢰가 있다라고 말하면 또 그거에 또 저희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상한테 신뢰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게 되게 좀 나는 대상한테 대상 신뢰가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대상을 우리 대상이 좀 약하네, 여리여리하네, 유리 같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투사예요. 진짜 내 배우자가 약하다? 뭐 약할 수도 있죠. 네, 약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대상이 약할 거라고 믿는 그건 어디서 온 거냐면 내 원가족에서 왔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약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저희가 원가족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도 그분들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원가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배우자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 이 대상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대상한테는 많은 대상이 이미 지나쳐 왔어요. 나를 만나기 이전에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부모님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K장녀, K장남이라 할 정도로 한국은 문화가 엄마와 큰아들, 예를 들면 뭐 이런 아들과 엄마와의 문제가 좀 있는 문화를 좀 가지고 있어요. 융합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떼기가 어려워요. 그럼 융합되면 뭐냐면 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엄마가 약한 거예요. 불쌍하고. 예를 들면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엄마는 너무 그래서 한없이 내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막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라오고 여기까지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와서 자녀들의 파괴성이나 공격성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절제하고 참으면서 잘 지냈는데 내 자녀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내 배우자한테 그 말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건 사실은 내가 엄마와도 어디까지 대화했냐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는 상징적으로 엄마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뭐 남편이니까 아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자도 자기와 엄마와 어디까지 해봤냐를 남편한테 해요. 네. 그래서 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엄마랑 해본 것까지 아내랑 해요. 근데 남자는 자꾸만 도전해서 그걸 넘어가게 하죠. 그래서 자꾸 싸우잖아요. 항상 모든 가족 치료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배워오고 키워오고 자라온 대로 이 가정도 그렇게 꾸리려고 해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그게 은연중에 나와요. 근데 약간 그런 것처럼 대물림처럼. 근데 그걸 자꾸 도전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게 서로의 배우자예요. 나는 내 거에 완전히 함몰돼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가정을 또다시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자꾸 싸우잖아요. 그래서 적대감과 싸움이 권태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치료에서는 혹은 가족 상담에서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뭐였지? 병증법 말했나? 집안 환경, 지성양, 종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의 진짜 주제는 수도 없죠. 그래서 진짜 그 갈등은 사실은 그래서 다른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죠. 사실은 서로의 의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저도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냥 저도 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신랑 꼴 보기 싫고 또 저는 이렇게 되게 이런 걸 준비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되게 못하는데 저희 신랑은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계획적인데 그런 게 이제 되게 부딪히고 꼴 보기 싫지만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우리 신랑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게 있고 그도 나를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리고 내가 그를 이해 못하고 답답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내가 참고 있을 때 그도 나를 참고 있겠죠. 부부가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똑같은 크기로 느끼는 것 같아요. 똑같이 참고 있고 안 참는 것 같잖아요. 상대가. 하지만 참아요. 상대도 내가 참고 있는 만큼 참고 있고 견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래서 행복한 거거든요. 꼬맹이까지 견디고 있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걔가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저희가 다 공동체에서 사실 가정도 그렇고 여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모두 다 하고 있어요. 뭔가를. 되게 중요한 부분을 봤어요. 그게 자녀가 막 일종의 사고를 치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답이 나왔는데 자녀가 막 사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막 하고 사고 치고 막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신뢰 봐달라고 청개구리라 중2병처럼 그쵸? 뭐냐면 부모가 다시 연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자녀가 막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문제 자체가 일어난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게 딱 일어나죠? 그럼 난 그거 갖고 와서 내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희한하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겪는 모든 어떤 사건, 사고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쟤는 왜 저래 하는 모든 게 제가 마지막 인용문에 썼는데 사랑의 계기가 돼요. 그게 되게 원수 같은, 죄인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빵빵 터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서 가까워져요. 네. 물론 그러면서 힘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둘의 대화 깊이가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맨날 그냥 이런저런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맨날 했는데 자녀는 부모가 더 깊어지길 바래요. 더 끈끈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자꾸 사고 쳐요.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내가 배우자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 대부분 애기들이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이유는 되게 진짜 직접 그렇게 의식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깨지려고 그래요. 애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이려고 5살만 돼도 다 알아요. 여자가 5살만 돼도 김민경 사는데 여자가 5살, 6살한테도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이 이제 그 직원 막 혼내하면은 잘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을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거나 부모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리고 부모가 약간 연극성으로 친한 척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둘이 얘기하게 만드는 뭔가의 이슈를 터뜨려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이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기를 진짜 바래요.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걸 해요. 진짜로 엄마 아빠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시고 들어주시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가정으로 축소하면 이제 이런 거지만 이제 대인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도 사실은 그거 문제 자체라기보단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핑퐁으로 나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나면 됐었을 줄 알았는데 핑퐁하다 보면 더 깊어지거든요. 그냥 그거 자체를 저희가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들 듣고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쯤 돼야 우리가 여기 이제 좀 덜 피 터지게 싸우고 덜 상처 주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쯤 돼야 그게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네가 그렇게 해봐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어떤 뭐랄까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가능한 이유는 불가능성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가능할 거라고 해서 자꾸만 시도한대요. 그래서 결국엔 가능에 가까워지는 그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부부가 어디에 도달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어떻게 하면 도달하지? 하면서 계속 부부가 뭔가를 하잖아요. 뭐 싸우든 울든 아니면 어느 날은 손잡든 그걸 하는 것이 이 도달을 위해서 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그 자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뭔가를 이루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서로. 그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 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또 고민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럼 저희는 또 여기서 자유로워지고 여기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민을 저는 멈추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투닥거릴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걸 그 채로 놔두셔도 될 것 같다고. 그걸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었다라는 거죠. 행복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네. 오늘 2시 반까지였는데 2시 5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용문만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 인용문은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사랑은 심지어 원수와 죄인조차도 다만 사랑의 계기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저력을 입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원수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계기라는 말로 바꿨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말 하나 바꾸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의 말이라는 건 진짜 예쁜 사랑의 말이 있는 걸 갖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원수와 죄인과 같은 어울리지 않는 언어들을 사랑의 계기라는 범주 안으로 넣는 것 자체가 사랑의 말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그것은 모두 사랑의 계기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